할아버지, 바다 보러 가는 거 맞죠? 고래도 볼 수 있대요. 민준이의 들뜬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영호는 손자와의 여행을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올랐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조개도 잡고 모래성도 쌓자. 하지만 차창밖 풍경이 점점 이상해졌다. 바다로 가는 길이 아닌 깊고 어두운 산길만 계속되었다. 선영아, 우리 정말 바다 가는 거 맞니? 이 길이 맞나? 며느리의 눈빛에는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차가 멈춘 곳은 높은 담벼락과 철문이 있는 낯선 건물. 흐릿한 간판이 영호의 눈에 들어왔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응원 꼭 부탁드려요.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해가 뜨면서 옅은 안개가 논밭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이곳에서 78년을 살아온 김영우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허리가 구부정해져서 똑바로 서기도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마당으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아이고, 내가 늙긴 늙었구나. 영호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한때는 이 손으로 논 서너 마지기를 혼자서도 거뜬히 관리했는데 지금은 호미를 들기도 버거워졌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인 검버섯이 군데군데 피어났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아직 청춘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방학 때마다 내려오는 손자 민준이 생각이 나면 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박선영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2살의 선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시아버지 약을 챙기고 아침밥을 차린 뒤 곧바로 읍내 공장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으로 몇 달째 집을 비우고 있어서 모든 가사와 시아버지 돌봄까지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하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만큼은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선영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혈압약과 당뇨약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준비하고 소화가 잘 되도록 죽을 끓이거나 부드러운 반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도 자신의 출근 준비를 해야 하고 집안 청소며 빨래까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곤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고 머리카락에도 흰머리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선영이 정갈하게 차린 밥상을 영호 앞에 놓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갓 구운 생선 한 토막이 고소한 냄새를 풍깁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과 김치도 빠뜨리지 않고 상에 올려놓습니다. 영호는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고마워서 늘 감사 인사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고맙다, 선영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정말 복받을 일이야. 영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하지만 선영의 웃음 뒤로는 깊은 피로감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돌봄과 생계 유지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만큼은 내색하지 않으려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호는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봅니다. 민준이 녀석은 언제 또 내려올까? 그 녀석 웃는 얼굴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져. 손자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깊숙이 스며듭니다. 도시에서 자라는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자주 연락을 주고 방학이면 어김없이 시골로 내려와 주는 것이
영호에게는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민준이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 매미를 잡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영이 출근을 준비하며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아버님, 저 출근해요. 점심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으니까 데워서 드세요.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맛있는 것 해드릴게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듭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선영아. 무리하지 말고. 선영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는 영호의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합니다. 오후가 되면 영호는 천천히 마을 한 바퀴를 돕니다. 걸음걸이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아서 지팡이에 의지해가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깁니다. 옛 친구들과 정자에서 장기를 두기도 하고 동네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도 단골 멤버들이 모여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모시기가 힘들다고 하더라. 우리 동네 김씨네도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다던데. 누군가 던진 이야기에 영호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식이란 원래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거야. 영호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곧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냅니다. 우리 선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2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살아오면서 쌓인 정이 그렇게 쉽게 변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는 우체통을 확인합니다. 민준이가 보낸 편지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받아든 영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건강하시죠? 저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음 방학에 또 할아버지 보러 갈게요. 사랑해요. 짧은 편지지만 손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영호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저녁 무렵 선영이 퇴근하면서 장을 보고 돌아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시아버지 저녁을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준이한테서 편지 왔다면서요? 따뜻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선영의 모습에서 영호는 진정한 가족애를 느낍니다.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2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살아오면서 쌓인 정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손자 녀석 웃는 얼굴 보면 살맛이 난다니까. 영호는 민준이 편지를 선영에게 보여주며 기뻐합니다. 선영도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 뒤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돌봄의 무게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밤이 되면 영호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들여다봅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참 좋은 사람 만났지? 민준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그런데 선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야. 혼잣말로 하늘나라 아내에게 안부를 전하며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선영이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영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여행 팸플릿 같은 것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듯한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약간 높은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냐, 선영아?
선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팸플릿을 영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준이랑 같이 여행 가시는 거 어때세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푹 쉬셔야죠. 요즘 아버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거든요. 여행이라고? 영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눈빛 어딘가에서 묘한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평소 선영이 보여주던 자연스러운 웃음과는 다른 어색하고 자기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손자와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영호는 그런 의심을 금세 떨쳐버렸습니다. 민준이도 같이 간다고? 영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민준이도 할아버지랑 여행 가는 걸 엄청 좋아할 거예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선영의 말은 점점 빨라졌고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억양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고래도 구경하고 맛있는 회도 먹는 상상을 하니 마음이 들뜨기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자놈과 둘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이불을 뒤척이며 행복한 상상에 잠겨있던 영호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떠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상의부터 했을 텐데 이번엔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유난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옷가지들을 정리해서 작은 가방에 넣고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약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혈압약이랑 소화제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이 서류들도 가져가시고요. 선영이 내민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서류들이냐? 영호가 봉투를 들여다보자 선영은 재빨리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여행지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서류들이에요. 신분증이랑 보험증 같은 거요. 하지만 영호가 본 서류들 중에는 의료진료 기록부와 같은 낯선 문서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지만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서 영호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들이 영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들은 아줌마들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던 것입니다. 요즘 요양병원 자리 예약도 줄 서야 된다더라. 자식들이 부모 몰래 데려다 놓는 경우도 많다던디. 그때는 그냥 남의 일로만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우리 선영이가 그럴 리는 없지. 영호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2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살아온 며느리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더구나 손자까지 데려간다는데 무슨 나쁜 의도가 있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여행 전날 밤 선영은 전화를 받으며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호는 우연히 그 통화 내용의 일부를 들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갈 예정이에요. 서류는 다 준비했고,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을 잡는 것 같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아, 누구랑 통화했냐? 선영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영호가 물었습니다. 아, 여행지 펜션에서 확인 전화 온 거예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오늘 일찍 주무세요. 선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피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손자와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선영이가 이렇게 좋은 여행을 계획해줬는데.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며느리의 행동과 표정에서 느껴지는 어색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영호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영이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러 서류들과 함께 병원 관련 팸플릿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행지 근처 병원 안내 같은 제목이 보였지만 자세히 보기 전에 선영이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버님, 왜 안 주무세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선영은 당황한 듯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불이 켜져 있어서. 너는 뭘 하고 있었냐? 내일 여행 준비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어요. 빠뜨리는 게 없나 싶어서요. 영호는 침실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선영의 표정에서 본 당황함, 그리고 재빨리 감춰진 서류들. 분명 일반적인 여행 준비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를 믿고 싶었고 손자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내일이면 민준이를 볼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영호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도 며느리의 눈빛에서 본 그 묘한 흔들림이 계속해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과연 내일의 여행이 정말 행복한 추억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선영의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좌석에는 민준이가 신나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타세요. 손자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호의 마음속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역시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영호는 천천히 차에 오르며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바다 보러 가는 거 맞죠? 고래도 볼 수 있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민준이의 들뜬 목소리에 영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영은 백미러로 영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안전벨트 매세요. 차 타시는 게 오랜만이시죠? 하지만 그 미소에는 여전히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나들이를 나서기 전에 이것저것 즐거운 이야기를 먼저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민준이는 창밖 풍경을 신기해하며 연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 바닷가에 가면 조개도 잡을 수 있어요? 모래성도 쌓을 수 있고요? 영호는 손자의 순수한 기대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조개 엄청 많이 잡았거든. 민준이한테 다 가르쳐 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창 밖 풍경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바닷가로 가는 길이라면 해안도로나 관광지 표지판들이 보여야 할 텐데 대신 산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울창한 숲과 높은 산들만 보였고 간혹 보이는 표지판들도 영호가 알던 관광지 이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선영아,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바닷가 가려면 이쪽 길이 맞나?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새로 생긴 관광 코스로 가는 거예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다고 해서요. 조금 돌아가지만 더 좋은 곳이래요. 그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 바다에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저 수영 배웠거든요. 영호는 손자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수영 좀 했거든. 민준이한테 멋진 모습 보여줄게. 차가 더 깊은 산길로 들어서자 주변 풍경은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건물들도 낡고 오래된 것들 뿐이었고 사람의 흔적도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영호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 무슨 관광지가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바다는 언제 나와요? 산만 계속 보여요. 민준이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백미러로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나올 거야. 참을성 있게 기다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보다는 긴장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영호가 창밖을 내다보니 높은 담벼락과 철문이 보이는 낯선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성심요양 전문 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간 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은 바닷가가 아니라 요양병원이었던 것입니다. 여행지가 여기냐?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도 건물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바다예요? 왜 이상한 건물이 있어요? 선영은 차에서 내리며 애써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몸 좀 챙기셔야죠.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잖아요.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이게 무슨 말이냐? 바다 구경 간다고 하지 않았냐? 선영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억지 미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피로감과 결단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민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이상해.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있어야지. 왜 여기야? 바다는 어디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영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손자까지 속여서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간호사 한 명이 휠체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김영우 어르신 맞으시죠? 저희가 잘 모셔드릴게요. 그 순간 영호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며칠 전부터 준비한 서류들, 이상했던 전화통화, 그리고 어색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 돼. 나는 여기 있기 싫어. 영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병원 안쪽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복도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고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남은 생을 보내야 할 곳이라는 현실이 영호를 짓눌렀습니다.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같이 집에 갈래요. 하지만 선영은 민준이의 손을 잡아 끌며 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순간 손자의 웃음도 그동안 믿어왔던 가족의 사랑도 모두 멎어버렸습니다. 영호는 이제야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준이의 절규가 영호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자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영호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영호의 팔을 잡으려 하자 영호는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익숙한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조금만 적응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이 더욱 영호의 마음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선영은 차 안에서 민준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조용히 해. 할아버지는 여기서 아프신 곳을 치료받으셔야 해.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이상해.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있어야지. 왜 여기야? 할아버지 아프지 않아요. 아이의 순수한 항변이 주변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영호는 며느리에게 달려가서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아, 선영아, 나를 왜 이런 곳에 두고 가려는 거냐? 내가 뭘 잘못했냐? 선영은 차창을 내리고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굳은 결심도 엿보였습니다. 아버님,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더는 못하겠어요. 정말 한계예요. 그 순간 영호는 며느리의 진심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선영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매일 병원비, 약가, 생활비. 남편은 해외에 나가서 연락도 없고 저 혼자 다 감당하라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지쳐요. 민준이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아버님까지 모시고 살기에는 정말 벅차요. 그동안 참아왔던 고통과 절망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호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짐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영아, 그래도 우리가 2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영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오는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민준이도 키워야 하고.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전문적인 치료받으시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가끔 면회 올게요. 하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할아버지랑 바다 간다고 했잖아요. 왜 할아버지를 여기 두고 가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호는 손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영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복도를 걸어가는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무언가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들이 영호에게는 절망의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입구 쪽을 바라보니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창백한 얼굴과 공허한 눈빛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되는 건가?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간호사가 다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들어가셔야 해요. 보호자분도 가셔야 할 것 같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영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를 잊지 마라.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마라. 민준이는 차창에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다시 만날 수 있죠? 그 순간 영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 아이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영호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소리 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차를 몰고 사라져갔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가족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침내 차가 산 너머로 사라지자 영호는 무릎이 꺾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들어가셔야 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호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거처가 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선 영호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방들에서는 각종 의료기기 소리가 들려왔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는 영호를 데리고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서류는 다 준비해 주셨네요. 이제 입원 수속만 하시면 됩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면서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김영우 어르신 맞으시죠? 여기 서명 부탁드려요. 서류를 받아본 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라니?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보호자 동의서야?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 요양병원 입원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며느리분이 이미 동의서에 서명하셨고요. 직원의 차분한 설명에 영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냐?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선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민준이는 차에 남겨두고 혼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선영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동시에 단호한 결심도 엿보였습니다. 영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영아, 제발 나를 집으로 데려가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고칠 수 있는 건 다 고칠게. 영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미 늦었어요. 결정된 일이에요. 선영이 간호사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예요. 그 순간 영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라고? 내가 바로 여기 멀쩡히 서 있는데. 영호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짐이 됐다면 더 조심할게. 아픈 것도 참을게. 그러니까 제발 나를 집으로.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선영의 속마음이 마침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저도 더는 못하겠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버님 약 챙기고 식사 준비하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는 또 아버님 저녁 챙기고.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남편은 해외에 나가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생활비며 병원비며 모든 게 제 어깨에만 올려져 있어요. 저는 사람도 아닙니까? 선영의 절규에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집 대출금도 남아있고 아버님 요양비까지 감당하기엔 정말 벅차요. 선영은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저도 가끔은 여유 있게 살고 싶다고요. 그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와 절망이 모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영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자신을 싫어하거나 귀찮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한에 달한 상태에서 내린 절망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선영아, 나는 정말 몰랐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냐.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 하지만 선영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늦었어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병원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서류 처리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셔도 됩니다. 어르신은 저희가 병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선영은 천천히 일어나며 영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영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뭐라고 하냐?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지 않냐? 선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아이들은 적응이 빨라요. 아니야. 민준이는 나를 사랑해. 민준이만큼은 나와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 영호의 절규에 선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병원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아버님. 가끔 면회 올게요. 하지만 영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의 표정과 태도에서 이것이 마지막 작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선영아, 선영아. 영호가 소리쳤지만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영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병실로 가셔야 해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 하시지만 곧 적응하실 거예요. 하지만 영호에게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절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영호는 다른 환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할머니,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할아버지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욱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을 짐으로만 여겨서 이곳에 버려두고 갔다는 현실이 칼처럼 영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병원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복도에서는 간간히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옆 침대에는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는데 그분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날이시군요. 옆 침대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박춘삼이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벌써 3년째예요. 영호는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박춘삼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영우입니다. 저는 오늘 왔어요. 영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춘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가족들이 다시 데리러 올 거라고 믿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걸. 그 말에 영호는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제 며느리는 면회 오겠다고 했어요. 손자도 있고. 춘삼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서 잠깐만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영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걸까? 아니면 저 아이들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걸까?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에 춘삼이 반응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헛된 게 아니에요. 자식이란 원래 그래요. 어릴 때는 부모 없으면 안 되다가 커서는 부모가 짐이 되죠. 춘삼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담담한 수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망만 하다 죽으면 더 비참해져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죠. 영호는 춘삼의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명한다고요? 춘삼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날 밤 영호는 잠들지 못하고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밤새 열병을 앓을 때 간병했던 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논밭을 팔았던 일, 며느리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일, 수많은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영호는 손자 생각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 녀석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 순간 영호의 마음속에서 희미하지만 확실한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비록 며느리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손자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전화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공중전화가 있어요. 하지만 보호자 허락이 있어야 해요. 간병인의 대답에 영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락조차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이 더욱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영호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말수가 적었고 간혹 중얼거리는 할아버지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 음식은 싱겁기만 하고 맛이 없어. 누군가 투덜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호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고 그 너머 어딘가에는 자신이 평생 살았던 고향 마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쯤 선영이는 뭘 하고 있을까? 민준이는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그리움과 걱정이 가슴속을 채웠습니다. 오후에 영호는 복도를 걸으며 다른 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무기력하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지만 간혹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언제 올까? 손자 녀석들도 보고 싶고 그 모습이 영호 자신과 너무 닮아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호는 다시 춘삼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춘삼 씨는 어떻게 견디세요? 이런 생활을. 춘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으면 정말 모든 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살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기회라고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네, 자식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할 기회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지금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춘삼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간병인에게 종이와 펜을 빌려서 침대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는 지금 조금 멀리 있지만 너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편지를 쓰면서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바다에서 조개도 잡아주고 뒷산에 올라가서 매미도 잡아주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다시 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영호는 편지 끝에 그렇게 썼습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손자에 대한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영호가 이곳에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영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비록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어느 오후 영호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계신 방이 어디예요? 영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명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호는 서둘러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민준이가 간호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영호가 소리치자 민준이는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영호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엄마는 어디 있니? 영호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돌려 뒤를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선영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집에 가요. 민준이가 영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없으면 안 되는걸요. 밤마다 울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고백에 영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역시 손자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영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며칠 사이에 더욱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매일 울면서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해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도 할아버지 미안하다고 울고 있어요. 민준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에 울면서 할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 들었어요. 아이의 말에 선영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호는 며느리의 마음속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있으니까 면회실로 가시죠. 세 사람은 조용한 면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같이 뒷산도 가고 개울에서 물고기도 잡아요. 영호는 손자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민준이 데려와줘서.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눈에서 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도 민준이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민준이가 매일 밤 할아버지 꿈꾸면서 우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선영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뿌리입니다. 제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영호는 멀리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나도 미안하다. 나도 너의 고생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혼자서 힘들게 버텨왔는지 이제야 알겠다. 아버님, 선영이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 정말 한계였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무서웠어요.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까 하는 생각만 들었고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때문에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아버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선영은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민준이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와,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정말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면회실 전체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영호는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가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영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아, 정말 괜찮겠니? 경제적인 부담이며 돌봄의 어려움이며 아직 해결된 게 없잖니.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해결해 나갈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저도 달라질게요. 아버님께 더 의지만 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찾아볼게요. 선영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동네에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정부 지원도 알아볼게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그 순간 3대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영호의 억울함과 외로움, 선영의 죄책감과 후회, 민준이의 그리움과 기쁨이 모두 하나로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며칠간의 아픔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언제나 함께야. 선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함께 살아갈 거예요. 면회실 밖에서는 춘삼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가족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거구나. 영호와 눈이 마주치자 춘삼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드디어 영호에게도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그들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비록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가족의 끈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몇 달 뒤 경북 시골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영호는 다시 마루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민준이가 앉아서 할아버지와 함께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겼어요. 민준이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녀석, 언제 이렇게 장기를 잘하게 됐지? 영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민준이가 방학 때만이 아니라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와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영이 주말마다 함께 내려오면서 가족 시간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는 선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닌 자연스러운 밝음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민준아, 저녁 준비됐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영호는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선영아, 고생했구나.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다 준비하느라. 영호가 말하자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영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영도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오늘 주간보호센터는 어떠셨어요?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았어.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하고 화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예전 같으면 집에서 혼자 지루하게 있었을 텐데 말이야.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선영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고 영호도 또래 어르신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뒷산에 올라가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매미 소리도 듣고 도토리도 주워서 가져갈 거예요. 영호는 손자의 들뜬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곳들을 다 보여줄게.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 아래 영호는 민준이와 함께 씨름을 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힘이 세지는 않지만 손자와 함께 뛰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힘이 세시네요. 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를 짐으로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영호가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지 민준이에게는 더없이 귀한 할아버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선영이 영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영호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선영아. 우리는 가족이잖니.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때 영호는 깊은 깨달음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온 세월만큼의 지혜가 되는 거야. 그 말에 선영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몰랐던 거예요. 밤이 되자 영호는 민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이 마을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민준이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의 모습들. 이런 이야기들은 오직 할아버지만이 해줄 수 있는 소중한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어렸을 때 정말 그랬어요? 민준이가 깔깔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개구쟁이였거든. 지금의 민준이보다도 더 말이야. 영호의 이야기에 온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정부 지원과 주간보호센터 덕분에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영아,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영호가 말하자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라는 걸 느껴요. 그날 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 요양병원에서 느꼈던 절망과 외로움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다시 돌아왔고 무엇보다 민준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어. 영호는 하늘나라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선영이도 이제는 진짜 우리 딸 같아. 걱정 마.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양에 물든 마을 풍경 속에서 영호는 민준이와 함께 뒷산 산책을 떠났습니다. 선영은 그 뒤를 따라오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영호는 뒤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선영아. 손자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 순간 영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가족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 지금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산골 마을 전체에 메아리치는 가운데 영호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족과 함께 아름답게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